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지난주에 했던 내용이 좀 어려웠죠. 주택임대차 보호법, 그 다음에 명의신탁 이런 게 어려웠어요. 근데 민법 시간에도 배우시고 우리 중개 실무에서도 배우고 두 군데에서 배워요. 그리고 시험은 매년 나오기 때문에 또 열심히 공부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배울 내용도 사실은 이제 민법하고 많이 관련돼 있고 실무에도 많이 관련돼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공부할 내용도 이제 사실 여러분 처음 준비하시는 입장에서 봤을 때 좀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파트입니다.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제가 이제 지난주에는 다 해버리려고 해가지고 여러분이 좀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 오늘 여러분에 맞춰서 이제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상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첫 시간에 상가 보려고 그래요. 그 상가 임차인 이렇게 아니면 상가 세놓으신 분 이런 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좀 알고 계셔야 될 건데 이것도 역시 상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만들어진 건 2000년대 초반일 겁니다. 그러니까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만들어진 것은 1980년대 중반 정도 되고 거기서 딱 20년 뒤에 만들었어요. 상가 임차인을 보호하려고 만든 법. 처음부터 만들었으면 좋지 않겠냐 생각할 수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주택 세입자들 보호한다고 그 신경쓰느라고 여기는 이제 신경을 못 썼던 건데 2000년대 들어서 가지고 이제 만들기 시작한 거지. 국회에서 겨우 통과됐어요. 이 법이 통과될 때 많이 손질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거기 임대인도 좀 보호해야 된다. 너무 임차인만 보호하려고 하면 안 된다. 요거 때문에 초창기 법 통과될 때 원래 제출됐던 안보다 훨씬 후퇴돼 가지고 통과됐어요.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만들었는데 적용되는 사람이 상가 임차인 다 적용되는 게 아니고 20%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만들어놨는데 적용되는 경우는 5집 임차인 중에 한 집만 적용되는 그런 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누가 반대했겠어요? 임대인 쪽에서 반대했겠죠. 우리 힘들다고. 거기 이제 국회의원들 다 임대인들이에요. 볼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쑥쑥 통과시켜주지 않는다. 우리가 잘 인식을 못해서 그렇죠. 이런 얘기하면 또 빨갱이 얘기하려고 하니까 제가 조금 저 껌둥이입니다. 껌둥이. 빨갱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저희 부모님 세대하고 저 세대하고 다르고 저 세대하고 또 우리 아들 세대 또 달라. 저희 부모님하고도 말이 안 통하고 우리 아들하고도 말이 안 통해. 얘기를 해보면 완전히 생각이 틀려. 그러니까 뭐 근데 원래 이제 사람이란 존재가 자기가 보는 그다음에 본 거 요거 위주로 해서 판단하니까 완벽한 판단을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래서 딴 사람 의견을 존중해야 되는 이유는 자기가 100% 옳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떻게 자기가 100% 옳아요? 제가 다 봤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의견은 다를 수 있는데 딴 사람 의견은 무조건 틀리다고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하고도 맨날 친가에 가면 맨날 싸워요. 우리 애기들한테는 제가 이런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우리 애기들은 들은 채도 안 해 또. 이게 세대 차이가 느껴지는 거죠. 자, 상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여기 보면 지금은 이제 많이 올라와서 거의 뭐 90% 이상 적용될 겁니다. 그게 왜 그런지 요것 때문에요. 여기 보시면 이 상가 임차인으로 보호가 되려면 일단 사업자 등록을 세무서에 가서 내놔야 돼. 여러분들이 좀 아실 게 여러분이 부동산 사무실 운영하시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사무실 운영하실 때 일단 구청을 먼저 가셔요. 구청에 가서 중개업을 하려면 등록을 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구청에 가서
중개업소 등록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세무서 가요. 세무서. 세무서 가면 거기서는 이제 세금 때문에 사업자 등록을 또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개 사무실에 가면 등록증이 두 개가 걸려 있게 돼 있어요. 하나는 중개 사무소 등록증이고 구청에서 받은 거, 또 하나는 사업자 등록증이 걸려 있게 됩니다. 두 가지 증을 걸고 해요. 그리고 이제 여기 근처에 식당들 가보면 영업신고증이 있어요. 식당은.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증 걸어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두 개 증을 걸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하고 실생활하고 관련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부동산 공부도 좀 이게 좀 이렇게 좀 스쳐본 분들이 이해도 쉽고 관심도 가지시고 그래. 근데 이제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경험이 없잖아요. 저게 무슨 소린가 이래. 별로 관심도 없고. 근데 이제 좀 자기가 직접이든 간접이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되게 관심이 많으신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사업자 등록이 돼 있을 때만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보호받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거 원칙입니다. 또 예외는 있어요. 자, 근데 사업자 등록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게 있죠. 대표적인 게 뭐냐면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도 이런 상가 빌딩에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교회는 여기 뭐 등록하거나 또는 사업자 등록을 내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네? 교회는 세금도 안 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을 내도록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서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 같은 경우는 보통 전세권 등기 합니다. 보통. 응? 경매 매물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 말고 이제 동창회 사무실. 동창회 연락하고 뭐 책 펴내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동창회 사무실 같은 경우에도 이런 상가 빌딩에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사업자를 낼 수 없어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상가 빌딩에 들어있는 상가 임차인이라고 100%다 보호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사업자 등록 대상일 때 보호된다는 거예요. 등록 대상일 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영업용일 때 적용된다는 거예요. 영업할 때. 그때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그럼 이거 학원 어때요? 학원은? 이 학원은 교육청에 가가지고 등록을 내고 학원 등록하고 그 다음에 세무사 가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우리 학원 같은 경우도 적용을 받겠죠. 임차인은. 주인은 적용이 없고.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적용보증금이라고 하는 게 주택임대차 보호법에는 없는 상가에만 있는 독특한 법이에요. 얘가. 응? 그러니까 보증금을 따져갖고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된다고 하는 그 보증금을 정해놨어요. 그때만 적용이 되는 거니까 이게 지역마다 틀립니다. 그래서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적용되는 보증금이 9억 원 이하일 때 적용돼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만약에 보증금이 10억짜리 상가 임차인이야. 웨딩홀 부패해. 보호 못 받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보증금의 규모가 크면 안 되는 거예요. 서울은 9억 이하. 그 다음에 과밀억제 권역이다. 이것은 어디냐면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지역들이 있죠. 뭐 성남이나 뭐 수원이나 이런 일산, 고양 이런 데가 과밀억제 권역이에요. 그 다음에 부산광역시 이런 데는 6억 9천만 원 이하일 때 적용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6억 9천. 그러니까 그 임차인의 규모에 따라서 이제 적용되니 안 되니를 정해놨단 말이에요. 이게 독특한 거죠. 이걸 굳이 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법에서 정해놨어. 근데 옛날에는 이게 서울에 얼마였냐면 처음 법을 만들었을 때 2억 4천만 원 이하였어요. 이게 적용되는 게 아까 20% 정도 말씀드렸잖아요. 응? 그 2억 4천만 원이 뭐 그냥 순수하게 보증금만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에요. 월세를 환산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 규모를 따질 때, 이 보증 규모를 따질 때 원래 내 맡긴 보증금에다가
월세 있죠, 월세. 곱하기 100을 해서 환산해줘요.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해가지고 합친 걸 따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2억 4천만 원 보증금이다 그러면 다 적용될 것 같잖아요. 그것만 치면. 그렇지 않다니까요. 환산해 주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서울 지역인데요. 보증금 5천에 월세가 400만 원이에요. 5천에 400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5천에 400 그러면 월세 곱하기 100을 하니까 이게 4억이죠? 4억 5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서울 지역에서는 4억 5천은 적용되는 보증금 맞죠? 이하니까. 이런 경우는 서울에서 보호되겠다. 월세 곱하기 100을 해서 환산해 준다고 하는 것이 이제 포인트예요. 주택은 이런 제도가 없어요. 상가에만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만약에 월세가 여기서 400이 아니고 보증금 5천에 좀 어울리지 않는 다른 거 해볼게요. 서울에서 보증금 2억에 월세가 500입니다. 이럴 수 있잖아요. 500이면 안 되는군요. 월세가 800입니다. 그럴 수 있죠. 800. 이렇게 되면 월세 곱하기 100을 해서 환산해 주잖아요. 그럼 얼마야 이게? 8억이죠. 8억. 800만, 8천만, 8억이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2억을 더하면 어떻게 돼요? 10억이지. 그러면 이게 서울 지역이다 그렇게 되면 적용되는 보증금이 얼마인데요? 9억 이하인데 이거 얼마예요 벌써? 10억이 되니까 이때는 원칙적으로 보호드릴 수가 없다. 적용이 없다 이런 뜻이 돼요. 근데 이게 초창기 서울 지역이 얼마였다고요? 2억 4천만 원. 순수하게 보증금만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 통과될 때 이런 걸 이제 임대인 쪽의 의견을 듣는 쪽에서 막 이걸 반영시켰겠죠. 그래서 대부분 적용 못 받도록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올라와서 이게 계속 인상됐어요. 그때도 보면 이제 정당에 따라 틀려. 예, 그래서 이제 좀 전 정부 입장에서는 되게 많이 올렸어요 이걸. 적용되는 상가임차인을 많이 늘리고. 그랬죠. 그 다음에 그 광역시 같은 경우는 얼마냐면 5억 4천 이하예요. 5억 4천. 그다음에 여기 뭐 파주라든지 세종시 같은 경우도 5억 4천. 나머지 기타 지역 같은 경우는 3억 7천만 원 이하입니다.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때 두고두고 여기 공부할 거거든. 제일 핵심 중에 핵심이요. 주택이 없는데 상가에는 여기 있어가지고 요거 나중에 이것도 이제 막 암기하시고 막 그럴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따지는지 아셨죠 이거? 많이 인상됐어. 자 이렇게 했는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지금 여기다가 이럴 때 적용된다고 했더니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이걸 넘어가는 경우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이건 적용이 없게 돼요. 근데 요 임차인이 처음에 세를 들어올 때는 2억에 예를 들어서 월세가 700이었어요. 여기 700인데 처음에는. 그럼 9억이니까 보호되잖아요. 근데 중간에 주인이 올려달라고 할 수 있잖아요. 많이는 아니더라도 올려주고 올려주다 보니까 어느덧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9억을 넘어가잖아요. 그렇게 되면 상가금을 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못 받게 바뀌어버리잖아요. 중간에. 그래서 어떤 게 문제가 됐었냐면 자기 상가 임차인이 자기 돈가 아니고 장사가 잘 되니까 잘 된 거야. 돈을 더 들여서 인테리어를 바꾸고 더 공사를 해가지고 돈 들여가지고 막 해놓으니까 장사가 더 잘 되고 막 그러니까 월세 올려달라고 해서 올려주다 보니까 훌러덩 넘어간 거야. 근데 아직 우리 공부 안 했습니다만 상가 임차인의 중요한 권리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나 계속 장사하랍니다. 근데 더 장사할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갱신 요구하면
주택도 그런 게 있었죠. 10년까지 보장해주는 제도가 있어요. 그때 당시는 5년이었지만 그 제도가 있는데 올려주다 보니까 이게 넘어가 버리니까 갱신 요구권이라는 권리를 행사를 못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럼 주인 입장에서 어떻게 하냐면 너 갱신 요구해도 넌 갱신 요구할 수 없어. 너 지금 보증금이 이렇게 초과야. 나가 이렇게 된 거야. 그거 나 비워줘야 돼. 그 당시 법에 따르면. 근데 그 상가 임차인은 그 점포에다가 돈을 막 수억을 들여서 막 인테리어를 하고 막 그랬던 거예요. 일산에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걸 회수할 길이 없게 돼서 다 그것도 그냥 나갑니까? 원상복구하고 나가야지. 그래서 원상복구 비용도 많이 들어간 데다가 들어갔던 돈 다 날리고 이렇게 되니까 그분이 자살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국회에서 부랴부랴 이거보다 훨씬 낮았을 때입니다. 이 정도도 아니었어요. 지금 그게 꽤 오래전이니까. 그러니까 국회에서 이제 법을 부랴부랴 고쳐가지고 야 이거 이하일 때 적용되는 거지만 이거 넘어가도 보호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지. 그럼 넘어가도 보호해 줄게 이렇게 화끈하게 하면 모르는데 또 미적미적거립니다. 좋아 그러면 갱신 요구권 그거 그 넘어가도 갱신 요구 해갖고 장사 계속 할 수 있도록 할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 개를 예외로 인정한 거야. 미적미적거리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이제 2개, 3개, 4개. 그래서 몇 개 이렇게 예외를 두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런 거 보면 우리 사회가 그냥 이게 온통 다 한마음 한뜻은 아니에요. 치열하게 그냥 박터지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뭐 전쟁 중이요. 그래서 초과되는 보증금 일제라도 상가금을 임대차 보호법 중에서 요 일부 규정은 적용되는 걸로 법을 하나씩 2개씩 바꿔서 오늘날에 이루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아까 봤던 이거요. 갱신 요구 어디 있어? 요게 제일 먼저 바뀌어요. 갱신 요구 요게 제일 먼저. 그 다음에 이제 권리금 보장 규정도 적용되고 대항력도 인정해주고 요 3가지가 핵심인데 그러니까 아주 핵심적 내용들은 상당 부분 인정을 했어요. 근데 100%는 아니죠. 여기까지 알고 계셔야 돼요. 엄청 중요한 거예요. 입문과정에서 했지만 두고두고 상가금을 임대차 보호법에서 제일 중요한 거 하나만 고르세요. 그러면 이거예요. 이거. 초과해도 적용되는 게 뭐냐. 사례 문제로도 잘 나오고 이게 핵심이에요. 주택은 이런 게 없어요. 상가에만 있는 거라 이게. 그래서 이게 참 이게 개혁이라고 하는 게 쉽지 않다. 우리 이해관계가 막 충돌되거든.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이해관계가 충돌돼가지고 그걸 뭐 조정하고 그게 정치고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얘기가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이제 사회 나와서 살다 보니까 진짜 이해관계가 충돌돼. 그렇죠? 진짜 어제 이제 그 건설사 다니는 아는 후배랑 이렇게 해서 얘기하는데 개발 쪽에서 일을 해요. 쭉 이제 그쪽에서 이제 몇 년째 일하다 보니까 되게 많은 그런 얘기를 들어. 그러니까 저 경험도 하고. 근데 제일 개발행위 할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 그러면 결단코 뭐예요? 결단코 개발행위 할 때, 공사할 때, 건설사에서 뭐 지을 때, 공사할 때 제일 중요한 거, 제일 문제되는 건 뭐예요? 주민들 민원이에요. 우리 아파트 라인에서 인테리어 공사할 때 다 양해 말씀 드리고 뭐 이렇게 하고 막 절차를 거치잖아. 그래도 같이 사니까 또 좀 이해가 조금 그래도 맨날 엘리베이터에서 보고 그러니까 또 뭐 대놓고 막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래도 있잖아요. 그래도. 근데 내 앞쪽 빌로 뭐 내 땅 앞으로 뭘 낸다 그러면 거기다 건물 짓기 위해서 막 덤프트럭이 왔다 갔다 하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먼지 난다고 싫다고 하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이게 이해관계예요. 그 나중에 자기가 이제 건물 지으면 어떻게 해요? 당연히 건물 지으려면 먼지 나는 거지. 이게 내로남불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가만히 보면 사람의 마음은 내로남불이야. 누구도 다 그래. 그래서 이게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충돌되고. 그러니까 그런 게 뭐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이 사회는 사람들이 구성원이 많기 때문에 그걸 조정하고 갈등하고 이 통합해 가는 게 이 정치 아니에요? 갈등을 부추기는 게 아니라.
완화시키고 이렇게 잘 끌고 가는 정말 어렵지. 정치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우리는 욕하기는 쉽지만 우리 보고 해보래. 욕을 더 먹을까요 우리는. 중요한 거 이게. 그래서 여러분 교재는 요 내용이 없어요. 지금 이제 입문 과정에서 교재는 없어. 그렇지만 교재에 있는 거 한번 잠깐. 130페이지 아니군요. 117페이지입니다. 117페이지에 박스가 있죠. 박스 중에서 지금 왼쪽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이고 오른쪽이 뭐예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그거 보려고 한다고요. 근데 거기 보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보면 상가 건물의 임대차인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상 보증 금액 초과하는 임대차는 일부만 적용됩니다라고 써져 있죠. 그래서 이제 공간이 적어서 이제 서울시에서는 얼마라고 정해놨어요? 9억 원 이하가 적용되는 거고 그거 초과하면 원래는 적용되지 않고 일부만 적용됩니다. 이 얘기하는 거라고요. 예. 두고도 공부하실 때 여기를 신경 쓰셔야 돼요. 나중에 이거 암기까지 하셔야 돼요. 지금 그렇다 치고.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어느 때 적용되느냐. 요 관련해가지고 여러분이 조금 관심 있을 만한 것들 위주로 설명을 드려봅니다. 요거 많아요. 가끔씩 보면 비어있는 점포에 뭐 속옷이라든지 무슨 뭐 신발이라든지 주로 옷가지 같은 거 갖고 와가지고 땡 처리하는 경우 있죠. 그래서 보통 얼마 정도 장사하던가요 거기서? 길게 하면 3달이요. 잠깐 점포 빌려 쓰는 거 있죠. 요럴 때는 흔히 이제 깔세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해주는 게 아니죠. 잠깐 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매장 보셨죠? 종로에 가면은 제가 가끔씩 종로 한번 갈 때마다 옷 사는 곳이 있어요.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거기서는 땡처리야. 약간 좀 저렴한 옷들 팔아요. 근데 그 자리는 맨날 그거야. 그거 어떻게 되나 모르겠어요. 근데 잠깐 쓰는 거 길어야 3개월입니다. 보통 일시 사용은 3개월 기준이에요. 적용이 없습니다, 저건. 자, 그 다음에 상가 임대차 계약도 이제 계약을 할 때 기간을 정한단 말입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 기간을 2년 정할 수 있나요? 상가 임대차 기간 계약에서 있지. 못할 거 없지. 1년 정할 수 있나요? 5년 10년 가능해요. 계약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딱 정해진 건 없어요. 정할 수 있는데 보통 이제 그래도 2년 많이 하고 1년 하고 막 그렇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6개월 할 수 있습니까? 6개월? 상가 임대차 계약할 때 기간을 6개월 할 수 있냐고요. 할 수가 있어요, 있어. 왜 못한다고 그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계약이에요. 그걸 계약 자유의 원칙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려운 말로. 들어보셨어요? 계약은 약속이에요, 약속. 약속하는 건 자기들끼리 알아서 하는 거지. 6개월 할 수 있어. 그렇지만 우리 법에서는 야 6개월 해도 1년 한가요 그건? 해서 뭐예요? 1년까지 장사하겠다고 임차인이 늘려서 주장할 수가 있다. 계약서에는 얼마로 적혀 있는데 6개월 그렇다는 얘기예요. 6개월로 적어놔도 임차인은 나 6개월 더해서 1년 채울래 할 수 있다고요. 반대로 임대인은요. 야 계약서에 6개월 적어놨으니까 6개월 됐어 이제 나가 비우고 나가 원상복구시키고 나가. 임대인이 할 수 있냐? 못한다 이 말이에요. 임대인은 한번 계약을 했다 그러면 최소한 얼마는 보장해 주라. 주택은 그게 2년이었잖아요. 응? 이제 기간만 틀리지 똑같은 취지. 근데 임차인은 6개월 했을 때 나 6개월만 장사하고 나갈게요. 이렇게 할 수 있어. 왜냐하면 장사해보니까 잘 안 돼. 그러니까 임차인이 계약 6개월 했죠?
자, 이제 나 점포 원상복구 시키고 나갈 테니까 보증금 빼주세요. 임차인이 할 수 있어. 그러면 임대인은 빼줘야 돼. 그러니까 이게 가만히 보면 임차인한테는 약간 좀 자유를 허용하고 임대인은 좀 얽매이게 하는 법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임차인 보호하는 법이지 임대인 보호하는 법은 아니지. 자, 그 다음에 묵시적 갱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실무에 가시게 되면 이런 것들은 계약할 때 계약하고 나서 나중에 가서 이제 막 이제 분쟁이 생기면서 부동산 사무실에 와서 이제 물어보고 막 그렇게 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됐다는 것은 계약을 2년 했는데 2년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무 얘기도 없이 쑥 지나가죠, 이렇게. 그걸 묵시적 갱신이라고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임대인이 나가라는 소리도 안 하고 임차인이 나가겠다는 소리 안 하고 쑥 지나간 걸 뭐라고 불러요? 묵시적 갱신. 그러면 그때는 1년 연장한 걸로 봐요. 앞에 계약 기간은 얼마였죠? 2년. 2년 연장이 아니고 묵시적 갱신입니다. 이러면 무조건 플러스 몇 년? 1년. 이게 주택이에요. 아니 상가예요. 주택은 어떻게 돼요? 2년 연장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가 계약 기간이 3년이었다고 해도 묵시적 갱신이 되면 1년 정도 연장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렇게 1년 연장이 됐어요. 아무 말도 않고 넘어가서. 그랬을 때 중간에 1년 되기 전에 임차인이 나간다고 해버릴 수가 있어요. 완전히 임차인 천국이야. 또 나간대 이렇게. 그러면 3개월 있다가는 임대인은 보증금을 빼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말 없이 딱 넘어갔을 때 문제는 뭐냐면 1년 연장이 되는데 이게 완벽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튀어나갈 수 있어. 임대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되게 요것은 조금 껄끄러운 거야. 응? 자기는 이제 묵시적 갱신이 돼가지고 1년 연장돼서 1년 여기까지 할 줄 알았더니만 중간에 나간다고 하면 골치 아파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묵시적 갱신이 되고 이런 것은 실면서는 되게 많이 벌어지는데 임대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건 안정적인 그 모습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우리 임대인들도 공부할 때는 또 공부하셔야 된다. 자, 근데 요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거 갱신 요구 거. 갱신 요구는 임차인이 임대인 보고 나 장사 더 할래요 이거예요.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임차인이 주인 보고. 그러면 임대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특별한 뭐 사정이 없으면 어떻게 해? 들어줘야 돼. 임대인은 들어준다. 99% 들어줘야 된다. 내보내줄 수 없다. 이런 얘기. 이렇게 임차인이 나 더 장사하랍니다. 요거 갱신 요구라고 하는데 언제 해야 되느냐? 시기 중요하죠. 언제 합니까 이거? 임대차 기한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한 달 전 요 사이에 갱신 요구해야 돼. 우리 주택 같은 경우는 갱신 요구를 언제 하나요?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했어야 되고 상가는 1개월 전까지 했어야 되고 요 내용이 중요하죠. 그러면 갱신 요구하게 되면 종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럼 아까 여기서 처음에 상가 임대차 계약을 3년 할 수도 있다고 그랬죠. 근데 갱신 요구하면 어떻게 돼요? 1년이 아니고 지금 써져 있는데 전 임대차와 동일한 같은 조건으로 한 걸로 본다 이렇게 됐으니까 기간이 몇 년 되는 거예요? 3년 되는 거예요. 여기가 2년이면 2년, 1년이면 1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택은 어때요? 주택은 무조건 2년은 모기시 박혀 있어. 그러니까 주택 같은 경우에 지금 이거 이제 한번 이해하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나중에 가면 또 막 복잡해져요. 주택을 3년 계약할 수 있습니까? 임차인이 6개월 전부터 2달 전까지 갱신 요구할 수 있죠? 얼마 연장하는 거예요? 2년이. 여기는 무조건 2년이야, 주택은. 3년이 아니고. 이게 상가로 가면 어떻게 돼, 이제? 갱신 요구하면 앞에 기간하고 똑같은 기간 연장하는 거예요, 이게. 예? 갱신 요구하지 않고 여기서 입을 꾹 다물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묵시적 갱신. 그러면 몇 년 연장? 1년 연장. 근데 임차인이 장사 더 할래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3년 연장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3년 연장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할 수 있냐면 3년 연장 됐잖아요. 뭐 3년 요거 지켜야 된다고요. 그죠?
아까 묵시적 갱신은 어떻게 돼? 튀어나갈 수 있죠. 근데 갱신 요구하면 3년 확정이라고 차이가 있어요. 대신 이렇게 갱신 요구를 해왔을 때 임차인이 임대인은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대신 월세 얼마 올려주시고요. 보증금 얼마로 올려주세요. 라고 할 수 있죠. 이거지. 임대인의 유일한 낙은 뭐예요? 올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 낙에 하는 거예요. 월세 보증금. 근데 이제 우리 나라법에서는 많이는 못 올리게 하죠. 네, 그래서 5%를 초과해서 올릴 수 없다. 보증금도 5% 못 넘기고 월세도 5% 못 넘긴다 이게요. 그걸 각각 5%씩 올릴 수 있는 겁니다. 보증금 5%, 월세 5%. 합쳐서도 5%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올리고 나서 1년 안에는 새로 못 올립니다. 주택도 그렇습니다. 이게 주택하고 여기가 똑같아. 주택의 임대인들도 올릴 때는 5% 넘게는 못 올리고 올린 지 1년이 안 돼서는 새로 못 올리고 똑같아 주택도. 대신 갱신 요구하면 뭐 그냥 자기가 장사하고 싶을 때까지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언제까지예요? 최장 10년에 10년. 기간 제한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처음에는 5년이었어. 5년. 5년요. 임대인 입장에서 봤을 때 5년이 잘 안 갈 수도 있어. 임대인은. 저 사람 빼내고 월세 더 많이 주겠다는 사람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렇게 5년이 왜 이렇게 안 가나. 그럴 수 있잖아. 임차인은요. 5년이 금방 가요. 그래서 상가 임차인들이 자기가 원할 때 장사를 또 영업을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투자된 자본도 꽤 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10년으로 바꾼 거예요. 법을. 그러면 임차인이 갱신 요구하면 최장 10년까지는 장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임대인들은 다 뭐라 그래 이제 또. 아이 내 점포인데 내 점포 내 맘대로 못하고 그것도 10년까지 묶이게 되니까 임대인들은 엄청 싫어하죠. 엄청 싫어하죠. 일본은 몇 년이게요? 20년입니다. 대신 중간에 월세가 좀 밀리거나 그러면 여지없이 그냥 거기는 내보낼 수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돼 있어 법은. 그러니까 뭐든지 임대인들 입장에서는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얘기합니다. 야 내가 임대인인데 한번 장사를 하니까 임차인이 그냥 계속 점포 영업한다고 그래서 그 해버리면 나는 내 10년 동안 점포 빌려줘야 돼. 막 이렇게. 그런데 중간에 월세 밀리거나 그러면 내보낼 수 있어요. 그럼 딴 사람 받으면 되지. 그동안에 월세 올릴 수도 있어요. 5% 제한이 있긴 하지만. 근데 임대인 쪽은 자꾸 그런 것만 생각해요. 임차인은 또 뭐예요? 임대인이 횡포를 부린다 이렇게 생각하지. 예? 서로 입장이 틀린 거예요? 누구 입장이 맞는 거예요? 둘 다 맞는 거예요. 한쪽 맞는 게 어디가 있어. 제가 이제 강의하기 전에는 아이고 임차인 불쌍해서 어떡해요. 막 그렇게 생각했어요. 임차인 보호하는 법이니까 만들어야 된다고. 해보면 임차인 중에도 또 아주 유명한 임차인들 많아. 주택도 그래요. 그러니까 누구 뭐 옳다 그러다 얘기할 수가 없어. 그냥 좀 공정해야 돼. 공정해야 돼. 자, 요 정도 보고. 그 다음에 아까 요거 6번 볼게요. 초과 보증금의 임차인도 갱신 요구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죠. 아까 했었죠 이거? 일산? 넘어도 갱신 요구할 수 있게끔? 중요하지. 제일 중요한 거 하나만 해볼게요. 전천이라고 있어. 용어가 좀 어려워. 임차인한테 다 시세를 얻는 사람. 제 아는 분이 파리바게뜨 빵가게를 해. 근데 이분은 자기가 이제 좀 자금력이 있어. 그래가지고 부동산 공부도 하신 분인데 자기가 임차인이 돼서 파리바게뜨 그 프랜차이즈 그걸 하는데 하다 보니까 자기 적성에 안 맞는 걸 안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슬그머니 자기 빠져버리고 불법으로 알리지 않고 딴 사람한테 어떻게 해요? 다시 넘겼어. 그 사람이 실제 뭘 하냐면 저기 빵집을 해. 근데 사업자는 요 넘긴 사람 이름으로 걸어놓고 한단 말이야. 그러면 안 되는데 솔직히. 어쨌거나 이렇게 임차인한테 다시 세를 얻는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전차인.
그러면 임차인이 자기한테 넘겼어. 권리금 받고 넘겼어. 그럼 전차인이 들어왔어. 전차인은 우리 임대인한테 갱신 요구해서 10년을 채울 수 있냐 이 말이야. 전차인이. 예? 여기 시험에서 단골로 나와 단골로. 전차인은 임대인한테 갱신 요구할 수 있냐 이 말이야. 전차인은. 갱신 요구 누가 할 수 있다고 여기 돼 있어요? 임차인 할 수 있다고 돼. 전차인이 임차인이에요? 아니야. 그러니까 전차인은 갱신 요건이 없어. 없어. 그러니까 갱신 요구를 임대인 보고 이렇게 할 수는 없어. 다만 그래도 임차인은 있는 거야. 원래 임차인은. 그래서 주인의 동의를 얻어갖고 적법하게 전대차가 이루어졌다나 아까 그 빵집 주인처럼 자기들끼리 쑥닥쑥닥 해서 한 게 아니고 주인한테 오케이 승낙받아갖고 전대차를 했다. 합법적으로. 그 전차인은 임차인의 무기인 갱신 요건을 대위 행사할 수 있어요. 대위라고 하는 건 대신 행사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직접 칼을 휘두른 게 아니고 칼을 갖고 있는 임차인의 손모가지를 잡아가지고 칼을 휘두를 수 있다. 이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걸 대위 행사라고 그래요. 자기는 칼이 없기 때문에 자기 그 갱신 요구권이라는 칼을 빼내서 임대인한테 휘두를 수는 없다고. 그래서 핵심은 직접 행사할 수 있다 없다. 갱신 요구.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행사해야 돼? 대위 행사하는 거예요. 이걸 꼭 알아두셔야 돼요. 대위 행사한다. 응? 자, 근데 갱신 요구가 가면 임대인은 100% 들어줘야 됩니까? 갱신 요구를 100%? 아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외적으로 임대인이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임대인이 거부할 수 있는 경우. 쫙 있어. 근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예를 들 수 있는 게 시험에도 잘 나온 게 이거예요. 이거. 임차인이 월세가 한 5개월치 밀리고 막 이러고 앉아 있어. 근데 끝나갈 쯤 와가지고 나 더 장사한다고 장사 더 할 거라고 갱신 요구하더란 말이에요. 임차인이. 그럼 임대인이 어떻게 해? 월세가 그렇게 밀렸는데도 들어줘야 된다는 건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거절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임대인이 내보내고 거절하면서 쫓아버릴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 사유가 많아요. 그중에 꼭 알아두실 것 지금 단계에서는 뭐야? 월세가 3달치 이상 밀렸을 때. 이 3달치라고 하는 것은 횟수 개념이 아닙니다. 3달치라고 하는 것은 금액 기준이에요. 금액. 그러니까 월세가 만약에 300이야. 근데 첫째 달에 300을 안 주고 200을 주고 둘째 달에도 200을 주고 세 번째 달에도 200을 줬다. 그러면 3기 연체냐 이 말이야. 어때요? 월세가 300인데. 아니지. 금액 기준이라고 그랬잖아. 3기 연체 그러면 900만 원이 밀렸어야 돼. 900만 원. 월세가 300만 원이니까. 그러니까 첫째 달에 예를 들어서 200만 주고 둘째 달도 200 주고 셋째 달도 200 줬다 그러면 100만 원씩 그러니까 300 밀린 거지. 그럼 아직 거절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죠. 그렇게 한다고. 이 정도만 지금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자격증 따서 구청에서 중개업소 등록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 세무서 가서 사업자 등록을 했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겨갖고 점포 주인이 막 바뀌고 막 그래도 점포가 경매 넘어가고 그래도 거기서 여러분은 원래 계약대로 기간 동안 계약 기간 동안 장사할 수 있고 그죠? 나중에 나갈 때 낙찰자라든지 새 주인한테 내가 맡겨놨던 보증금 내놔라 해서 그 보증금을 타서 나갈 수 있다고. 그걸 뭐라고 그래요? 대항력이다. 그러니까 아까 주택에도 대항력이 굉장히 중요한 제도라고 그랬어요. 주택도 상가도 그래 상가도. 그럼 상가 임차인이 대항력을 주장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상가 임차인 같은 경우에 인도는 점포를 차지한 거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한 세무서 가서 언제부터? 다음 날부터. 0시겠죠? 그래서 사업자 등록 신청을 예를 들어서 뭐 11월 23일 날 사업자 등록 신청했다. 오늘 23일인가요? 24일인가? 벌써 24일이에요? 어제 22일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언제요? 다음 날 0시에 생긴다. 이런 얘기지. 예?
자, 우선 면접권이 있어. 우선 면접권. 우선 면접권은 여기 사업자 등록이 돼 있는 상태에서 세무서 갔을 때 이런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돼. 이게 어디에 받는 거냐면 임대차 계약서 있죠? 거기에 이런 18원 도장, 네모난 도장을 찍어요. 이게 확정일자예요. 확정일자 찍어준 데가 동작 세무서장이라고 나오죠, 지금? 그 다음에 날짜 중에도 날짜. 그 다음에 이 위에는 1년 번호입니다. 이 세 가지가 찍혀요. 1년 번호, 날짜 찍어준대.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날짜지. 여기 4월 26일이다 이렇게 찍혀 있잖아. 이게 확정일자. 그러면 이 확정일자 받고 그 다음에 여기 저기 뭐냐 확정일자 받고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된 날짜 기준에서 혹시 잘못돼도 경매에 넘어가든지 배당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는 먼저 배당을 탈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 배당 탈 수 있는 권리가 우선 매들권이에요. 이건 경매일 때 그래요. 잘못돼서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배당에서 우선 보증을 탈 권리가 있다. 이런 뜻이 우선 매들권. 주택도 그랬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봐요. 최우선 면접권이라고 돼 있죠. 여러분 교재에는 지금 117페이지 보시면 박스에서 오른쪽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대항력이라고 하는 두 번째 부분 봤어요 지금. 사업자 등록 신청한 다음 날. 그 다음에 우선 면접권은 지금 반드시 방금 전에 봤듯이 세무서 가서 뭘 받으셔야 되겠다? 확정일자. 어디서 받아요 이거 세무서? 어디서 받아요? 세무서. 세무서장. 주택은 확정일자 어디서 받아요? 동사무소. 주민센터 이런 데고. 상가는 세무서. 자, 최우선 면접권은 주택할 때도 이거 했었던 것 같은데 변제란 말이 나오면 배당금에서 탄다는 이런 뜻이에요. 근데 최우선 이렇게 되면 1등으로 배당 타는 거야. 왜 그렇게 되냐? 등수에는 혹시 밀리더라도 그래서 우선 면제 받을 때는 혹시 후순위라도 밀리더라도 소액에 들어가면 선수인 권리자를 제끼고 먼저 타갈 수 있는 권리가 생기죠. 새치기 할 수 있는 권리라고 그랬잖아요. 새치기 할 수 있는 자격은 어떨 때 생겨요? 소액일 때. 이때도 반드시 뭐가 돼 있어야 돼요? 사업자 등록 신청. 이게 요건이에요. 점포를 차지하고 있는 건 너무 당연해요. 그래서 이건 뭐 큰 의미가 없고 사업자 등록이 돼 있어야 돼요. 소액이 돼. 그러면 뭐예요? 새치기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 이렇게 하는 것이. 그래서 거기 박스에서 네 번째 칸에 보시면 최우선 면접권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배당 타는 걸 얘기합니다. 요거. 그래서 거기 보면 대항요건 플러스 대항요건이 뭔데요? 대항요건이 뭐예요? 거기서 사업자 등록. 대항요건이 뭐냐고요? 사업자 등록. 거기다 어디에 해당되면 돼요? 소액. 지역마다 틀리니까 그걸 뭐 일일이 암기할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요. 되셨어요. 오랜만에 이제 제가 옛날에 지금으로부터 옛날에 20년 전 그랬는데 지금 초창기에 10년 전 그러다가 지금은 20년 전 그러다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세 보니까 30년 전이야 벌써. 그래서 제가 다니던 학교 앞에 갔어요. 그래가지고 누구랑 술 한 잔 마시고 근데 갑자기 찾아가고 싶은 데가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많이 변해갖고 잘 모르겠는데 찾아가서 이렇게 떠듬떠듬 찾아가. 그게 어떤 가게냐면 라면 가게예요. 라면 가게인데 그때 저희 다닐 때 거의 술 마시고 들어갈 때는 그 라면 가게 들려서 그때 1,000원, 1,500원 했을 때예요. 라면 가게 들려서 라면 한 사발을 마시고 들어갔던 거의 관행하다시피 해가지고 거기를 안 거치고 기숙사 들어간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게 있나 싶어서 갔어. 없을 줄 알고 생각했죠. 지금 몇 년 전인데 30년 전인데 갔는데 많이 보던 사람이 있는 거예요. 거기요. 할머니가 돼서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어머님하고 두 분이 했대. 저는 어머님 관계는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두 분이 같이 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어머님 돌아가셨고 그때 그 딸이 그때 그 모습 기억이 많이 나던데 그 딸이 이제 지금은 할머니가 돼서 이렇게. 근데 그 뒤에 그 위에 있는 집을 산 모양이더라고.
원래 했던 장소에서 옆으로 옮겼어. 그러니까 옛날하고 조금 분위기는 틀리더라고. 근데 그 라면 이름은 똑같아. 우리가 많이 먹었던 게 신게치 이렇게 신라면, 계란, 치즈 끝내줘요. 1등 메뉴야 거기서. 지금도 그래. 그래서 옛날 그 저 학교 다닐 때는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많이 찾아온대 거기를. 그럴 수밖에 없어. 그냥 생각나는 게 몇 군데 있는데 학교 앞쪽에서 그 중에 한 군데 거기야. 참. 그래서 그냥 눈물이 날라오더라고. 그게 30년 전이야. 근데 몇 년 동안 하셨게 그분? 45년. 그제 말인데 45년 됐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갔을 때도 벌써 15년 막 이렇게 했을 때야. 참. 자. 진짜 반갑더라고. 근데 이제 몸은 좀 안 좋으신 것 같더라고. 자, 권리금 얘기하고요. 쉬려고 지금. 그 가게 같은 경우는 저 라면 가게요. 진짜 유명해요. 거기 보니까 좀 유명한 사람들 막 사진 붙여놓고 이제 그랬더라고. 옛날에는 뭐 그런 게 어디 있어? 애들이 낙사하고 막 그랬던 데인데 거기가. 자, 그런데 그 잘 됐던 라면 가게인데 이걸 이 식당이잖아요. 일종의 이걸 넘기는 거예요. 분식집이니까요. 여기도 이제 분식집이니까 흔히 얘기하는 걸 봤을 때는 휴게 음식점이에요. 그것도 잘 되니까 이걸 권리금을 갖다가 1억을 받고 넘기고 그걸 인수받을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왜냐? 단골이 엄청나. 다 가봐서 그거 안 가본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싸고 금방 나오고 맛있고. 그다음에 거기 뭐 시설은 별거 없어. 시설은 별거 없는데 하여간 그래도 뭐 좀 있겠지. 뭐 이렇게 라면 끓이는 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도 혼자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다음에 위치. 위치는 그 좀 이제 메인 도로로 안에 들어간 도로에 있습니다만 사람들이 메인 도로 못지않게 거기를 많이 왔다 갔다 해. 괜찮아. 대학교 앞이고. 이런 값어치를 평가해서 1억을 주고 이거 가게를 인수받는 거예요. 그 인수받는 계약을 뭐라고 그러냐면 권리금 계약이라고 그래. 좀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걸 실무적으로 얘기할 때는 권리 양도 양수 계약이라고 하고 좀 더 줄일 때는 권리 양수도 계약이라고 하기도 하고 법에 나온 용어로 부를 때는 권리금 계약이라고 하는 게 정식 명칭이에요. 이건 최근에 만들어진 거예요. 1억에 지금 라면 가게를 인수한다 이 말이지. 여기가. 그러면 여기는 사실 요 임차인이 갖고 있었던 영업권을 돈 주고 사는 거야. 영업권. 그 영업권이 뭐냐? 영업시설, 비품, 냉장고, 탁자 이런 거예요. 단골. 그다음에 자리가 좋은 거. 이걸 돈 주고 사는데 그 돈이 뭐예요? 권리금이야. 그래서 권리금을 분류할 때 우리 판례는 요 제일 위에 요거에 대한 권리금을 갖다가 시설 권리금이라고 그래요. 두 번째 요 단골 많이 확보된 거 있잖아요. 이게 영업 권리금이야. 영업상의 노하우 뭐 이렇게 했잖아요. 세 번째 요게 뭐냐? 바닥 권리금이라고 그래. 세 번째를. 시설 된 게 하나도 없고 단골이 한 명도 없는데 위치가 처음부터 너무 좋다. 그래서 좋다 그러면 뭐예요? 바닥 피가 붙어요. 임대인들이 받아먹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영업적 가치인 영업권을 돈 주고 사는데 그 권리금인데 권리금을 주고받는 계약을 권리금 계약이라고 그래요. 자, 이렇게 되고 나서 요 신규 임차인은 가게를 넘겨받았지 점포를 쓸 수 있는 권리를 넘겨받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점포를 쓸 수 있는 권리를 점포 임대인하고 계약해야 되죠. 이걸 무슨 계약이라고 불러요? 임대차 계약이다. 그러니까 시간적 순서로 라면 가게를 인수하려면 첫 번째 요 식당 하시는 분하고 권리금 계약을 하고 두 번째 점포 임대인하고 임대차 계약을 하고 이렇게. 여기는 권리금 얼마 얘기 나오고 여기는 보증금 5천에 월세 200 이런 게 나오고 계약기간 2년 이런 게 나오고 임대차 계약서는 여기까지 쓰면 진짜 장사할 수 있게 되지.
그런데 요 임대차 핵심이 이겁니다. 요거 하고 이제 쉬어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만 이 사람이 가게를 넘겨봐서 여기서 영업을 이 사람이 할 수 있게 되는데 만약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 안 돼 버리면 요 권리금 주고 요 영업권 넘겨받은 것은 꽝이야. 장사 못 하는데 뭐해. 두 개가 별개란 말이다. 점포 빌려 쓰는 거고 이것은 가게 영업권이고 이렇게 두 개 달라요. 예. 그런데 이 임대차 계약을 옛날에 보면 임대인이 체결해 줄지 말지를 임대인이 결정을 해. 그럼 자기들끼리 점포 넘기는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데려와오니까 임대인이가 안 해줘. 그러면 이건 인수 못 받습니다. 이게 깨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임차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권리금을 제대로 받고 넘기려면 누구한테 잘 보여야 돼요? 임대인. 임대인이 그냥 안 해준다고 하면 이유도 못 물어요. 그게 권리금이 보장이 안 됐다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이게 박근혜 정권 시절에 드디어 새 임차인을 데려오면 특별한 경우 아니면 임대인은 새 임차인하고 임대차 계약을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제 특별한 경우 아니면. 그럼 이 사람은요. 자기가 하던 가게를 권리금 받고 넘길 수 있는 그걸 보장받겠죠. 그래서 이게 권리금 보장이야. 그러니까 권리금 보장이 안 되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려면 임차인은 새 임차인을 아무 때나 데려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언제까지 데려오셔야 돼? 요게 중요해요.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자기 임대차 기간 이렇게 임대차 했을 거 아니에요. 6개월 전부터 언제까지요? 끝날 때까지 임대차가 종료할 때까지 요 사이에 딱 데려와야 돼. 이것도 참 대표적인 안 좋은 법 중에 하나입니다. 가게를 인수 받을 사람을 구해갖고 임대인한테 데려갔을 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이제는 생겼다. 권리금 보장된다고 했는데 타이밍이 딱 요때 데려가야 된다는 거야. 1년이나 남은 상태에서 데려가면요. 안 해도 괜찮은 거예요. 기간이 끝나고 나서 데려가면요. 안 해줘도 할 말이 없는 거란 말입니다. 타이밍 요때 딱 데려가야 된다는 얘기지. 이것도 처음 법이 만들어졌을 때는 6개월도 아니고 3개월이었어요. 그럼 3개월부터 끝날 때까지 그 3달 동안 구해서 오라는 얘기인데 그게 그렇게 쉽냐고요. 에? 이것도 대표적인 악법 중에 악법입니다. 이거 없애버려야 돼요. 근데 지금도 있죠. 얼마나 중요하겠어 이게. 요때 딱 데려왔을 때는 뭐요? 해줘야 돼 이런 뜻이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뚜렷한 이유도 없이 이때 데려왔는데 이걸 안 해주잖아요. 그러면 우리 넘기려고 했던 이 사람은 임대인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어요.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보호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유가 있으면 이제 뭐 안 해줘도 돼요 이걸. 근데 대부분 보면 이제 저 법에서는 원칙은 해주게 돼 있으니까. 근데 임대인들이 이제 이걸 회피하는 방법 중에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싶게요. 자기한테도 권리금을 달라고 요구하는 거. 나한테 좀 권리금 줘. 그럼 나 해줄게 이거. 그런 거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게 안 돼가지고 손해배상 청구 당하는 그런 케이스들입니다. 그 다음에 은근히 뭐야. 감정이 안 좋아도 우리. 그래서 이 사람한테 뭐라 그래. 얘가 권리금 받는 건 눈뜨고는 못 봐주겠잖아. 이 사람이 속으로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뭐냐면 너 이 사람한테 권리금 주면 나 이거 안 해줄 거야. 이렇게. 권리금을 못 주게 한다고. 이게.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많은 게 뭐냐면 데려왔을 때 아주 신사적으로 골탕을 먹입니다. 여기 보증금 5천에 월세 200이었잖아. 나 해줄게. 이 계약 해줄 건데 보증금 1억에 그러면 월세 400으로 맞춰주라고 이렇게 하는 거야. 웃으면서 얘기해. 웃으면서. 맞춰줄 수 있어 이 사람이? 안 되잖아. 그럼 뭐예요? 웃고 있지만 뭐예요? 너하고 안 해주겠다는 뜻이에요. 이런 것도 많이 하거든. 그럼 어떻게 하라고 이 사람 입장에서는? 손해배상 청구 보호해주는 장치다. 자 쉬겠습니다.